아들과 며느리는 이번에도 안 오는 건가?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60입니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두 살배기 재현이를 업고 집을 나섰던 그날 말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재현이가 울었어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저도 울면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친정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와 동생도 각자 살기 바쁜 형편이었으니까요. 시댁은 더더욱 갈 곳이 못 됐습니다. 남편의 주먹질을 못 본 척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맞아도 재현이가 무서워 떨어도 그저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하며 고개를 돌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화장실과 부엌은 복도 끝에 있는 공용이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옆 건물 시멘트 벽만 보였어요. 햇빛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재현이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어둠만 보였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이혼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 설거지, 청소일, 공장 야간 근무. 그런 일들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재현이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재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아빠 없다고 주눅 들지 않게 당당하게 키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뛰었습니다. 재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아침 7시에 데려다주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시면. 하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해야 겨우 방세와 생활비를 댈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긴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달라져야 해.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 재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 자격증 취득, 소자본 창업 같은 책들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알게 됐습니다. 시험만 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그날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가 끝나면 새벽 2시였는데 집에 돌아와서 재현이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책을 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꾸만 감겼어요. 볼을 꼬집어보고 찬물로 얼굴을 씻어보기도 했지만 졸음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시고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3달 동안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손에 펜을 쥐고 책을 보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들기도 했고 식당 일하다가 외워야 할 부분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손이 떨렸어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동안은 3달 동안의 밤들이 떠올라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자격증이 생긴 겁니다. 김순애. 제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제 이름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고 심부름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까다로운 분이셔서 손님 응대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투가 왜 그래? 손님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사장님이 고객 상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말투를 써야 하는지 하나씩 익혔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오늘 배운 것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사무소의 간판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제일 많이 성사시켰거든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어요. 집이 좋으면 좋다고 했고 단점이 있으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은 채광은 좋은데 층간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역세권이긴 한데 주차가 불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손님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순애 씨는 정직해서 좋아요. 다음에도 순애 씨한테 부탁할게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일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49살이 됐고 재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중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흰 글씨로 순애공인중개사라고 새겨진 간판이었는데 업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간판을 다는 모습을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제 이름이 저렇게 크게 걸리는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간판을 보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25에 집을 나온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재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따로 과외를 시켜줄 형편이 못 됐고 학원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재현이는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왔어요. 가끔 제가 재현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면 재현이가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대학 합격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장학금 전액수에.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흐려지더군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재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재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이날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두 살배기를 업고 나온 그날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밤부터 편의점에서 졸음과 싸우던 새벽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취했습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습니다. 해냈어. 나 정말 해냈어. 재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또 내고 또 떨어지고 1년이 걸렸습니다. 재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다고 격려했습니다. 재현아, 다 때가 있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리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입사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재현이를 꽉 안았어요. 재현이도 울더군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고시원 그 좁은 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이면서도, 편의점에서 졸음을 참으면서도, 중개사 시험 공부하느라 밤을 새면서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재현이가 30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회사 인사팀 동기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왔어요. 왜일까요? 왜 마냥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래.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엄마. 착하고 밝고. 엄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재현이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는데 엄마로서 웃어줘야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지? 18살에 시집간 저는 시어머니 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농사일을 도왔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꾸중이 쏟아졌습니다. 이것도 못해? 이게 무슨 맛이야? 며느리 교육이 안 됐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말투, 무시하는 태도.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따뜻하고 다정한 시어머니가 될 거야. 나는 다를 거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재현이가 예약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옷장을 열어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평생 공인중개사 일복만 입고 살았거든요. 격식 있는 자리에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정장 한 벌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10년은 된 낡은 거였어요. 큰언니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상견례 가는데 무슨 옷 입어야 할까? 순애야, 백화점 가서 한복 맞춰 입어. 상견례는 제대로 해야지. 백화점 한복 매장에 가서 가격표를 봤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더군요.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샀습니다. 아들 상견례니까요. 집에 와서 한복을 입어보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60살 김순애가 아니라 재현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차를 끌고 와서 함께 호텔로 갔는데 강남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더군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됐어요. 천장에서 내려온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너무 반질반질해서 제 신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로비를 걷는 사람들도 모두 제 옷차림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를 따라 레스토랑 개별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이 나타났는데 원목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벽에 걸린 큰 그림까지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 앉은 남자가 며느리 아버지였는데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넥타이 핀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 옆에는 부인이 앉아 있었는데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의자 옆에는 명품 가방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 옆으로 젊은 남녀 두 쌍이 앉아 있었는데
유진이 오빠 부부와 언니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화려했어요. 남자들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들은 귀걸이며 반지며 온몸에 빛나는 것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는 유진이가 앉아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긴 귀걸이, 빨갛게 칠한 손톱까지.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현이 어머니 김순애입니다. 박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제 한복을 보고 신발을 보고 손에 든 가방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구나. 그런 평가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짧고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의례적인 인사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제가 어색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다른 세계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정식이 나왔는데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재현이를 흘끔 봤는데 재현이도 긴장한 표정이더군요. 하지만 유진이네 가족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유진이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 씨 아버님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린 때 어머니와 이혼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어머님께서 혼자 키우셨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 그런 집안이구나.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구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진이 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합니다. 아, 부동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겠어요. 또 그 짧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정도일. 말은 걱정하는 척이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재현이에게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대학 어디 나왔나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아, 거기. 좋은 학교지. 장학금 받고 다녔다고 들었는데 공부를 잘했나 보네요. 요즘 장학금 받기 힘든데 대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았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구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대화는 주로 박 회장과 유진이네 가족들이 주도했습니다. 저와 재현이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아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골프장이 좋더라. 이번 휴가는 유럽으로 가야겠다. 사업상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유진이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저희 막내라서 많이 아끼거든요. 혹시 결혼 후에 시댁에서 같이 사시게 되면 유진이가 집안일에 좀 서툴러서요. 저희가 딸을 그렇게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못하면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달랐어요. 유진이는 원래 그런 일 안 하고 자란 아이니까 어머님이 다 해주셔야 해요.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는데 따뜻한 차였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상견례가 드디어 끝났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했는데 상대방 손이 차갑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셨어? 응,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오늘 제가 느낀 것은 무시였습니다. 멸시였습니다. 하대였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 밑에서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았어요. 아, 이게 신분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재현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혼녀, 공인중개사, 홀로 아들 키운 여자. 그게 저의 전부였고 그것이 저를 무시하는 이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한복이었지만 제 신분을 바꿔주지는 못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김순애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30년을 악착같이 산 흔적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아들을 제대로 키웠는데, 오늘 저는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재현이가 들을까봐, 아들이 걱정할까봐, 이불을 덮어쓰고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재현이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습니다. 유진이네 쪽에서 주도했어요. 장소도 날짜도 하객수도 모두 그쪽에서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재현이가 행복해 보여서 뭐든 괜찮았거든요. 결혼식 당일 화려한 웨딩홀에서 재현이와 유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렸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객석 한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행복하게 살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3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유럽을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한 달이 참 길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재현이가 없는 집은 왠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재현이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재현이와 유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진아, 어서 와. 여행 잘 다녀왔어?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재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나물들. 상을 가득 차려놓고 둘을 불렀어요. 유진이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공손했습니다. 예의 바랐습니다. 아, 괜찮은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도와주더니 이제는 8시가 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을 다 차려놓고 부르면 그제야 나왔습니다. 유진아, 아침 먹자. 아, 네.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슬쩍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던 말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피곤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들어 누웠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진아, 저녁 준비됐어. 같이 먹자. 유진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게요.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반말이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유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그 뒤로 유진이의 말투는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어머님 대신 어머니가 됐고 존댓말은 점점 사라졌어요. 제가 할게요. 대신 나중에 할게요. 죄송해요. 대신 깜빡했네요. 제가 뭔가 부탁하면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내 방 정리 좀 해줄래? 손님 오시는데. 네.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제가 정리했습니다. 빨래도 그랬습니다. 유진이 빨래는 따로 해달라고 했어요. 고급 옷이 많아서 손빨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쌓였어요. 명품 옷, 명품 가방, 비싼 속옷들. 제 손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게 어때? 내가 잘못 빨면 옷이 상할까봐. 유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가 하시면 되죠. 제가 일하느라 바쁜데 언제 빨래까지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세탁실에 서서 유진이의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옷들이었어요. 제가 평생 입어본 옷보다 비쌌습니다. 내가 이걸 왜 빨고 있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설레었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유진이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고 과일을 깎아서 방에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고맙다는 말이 없었어요. 과일 접시를 보더니 이거 너무 크게 잘랐어요. 먹기 불편하잖아요 하더군요. 다음에는 작게 잘라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작으면 포크로 집기 힘들어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산부인과는 강남에 있었는데 유진이네 집안에서 예약한 고급 산부인과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민준이.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봤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재현이를 닮았더군요. 눈물이 났어요. 재현이도 저렇게 작았지. 하지만 신생아실에는 유진이네 가족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유진이 부모님, 오빠 부부, 언니 부부까지. 저는 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산후조리원도 유진이네 쪽에서 예약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돈이 상상도 안 됐지만 재현이가 엄마 유진이네서 하신대요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제가 아기를 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응, 씻었어. 비누로요? 꼼꼼하게요? 마치 제가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대했어요. 아기를 안아도 너무 세게 안으시면 안 돼요. 목을 꼭 받쳐야죠. 이렇게 간섭했습니다. 저도 재현이를 키워봤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명절이 4번 지나갔어요. 설날, 추석, 설날, 추석. 유진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추석, 유진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며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설날,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이만 혼자 왔습니다. 민준이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봐준대요. 혹은 유진이 엄마가 봐주신대요. 항상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인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한 번은 재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추석에는 유진이랑 민준이도 데려와. 엄마가 민준이 얼굴 보고 싶어? 재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리고 민준이 데리고 오면 차 안에서 힘들어 하거든.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유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피하는 걸까? 돌이켜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봐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 했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도 유진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현이가 혼자 왔다가 가려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유진이한테 뭘 잘못한 거 있니? 유진이가 왜 엄마를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 재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유진이는 안 피해요. 아니야. 명절에도 안 오잖아. 민준이도 안 데려오고.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재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유진이도 바쁜 사람이에요. 회사 일도 있고 민준이도 돌봐야 하고.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그래요. 또 변명이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라도 데려와. 엄마가 봐줄게. 에이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4살짜리를 봐요? 유진이가 걱정돼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구나. 내가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재현이는 곧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렇게 쓸쓸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어렸을 때는 집이 좁아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넓은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필요 없고 아들에게도 필요 없고 손주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그냥 혼자 늙어가는 사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60살의 달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개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61살이었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엄마 이제 쉬세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일 낮에 전화하는 일이 드문데 뭔가 급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유진이네 집에 큰일이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가 다쳤나, 아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엄청나게 생겼대요.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유진이는 친정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현이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을 못 잔 것처럼 눈밑이 거무죽죽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재현이는 차를 마시지 않고 그냥 컵만 잡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얘기해봐.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장인어른 회사가 부도났어요. 건설 현장에 투자했던 게 다 날아갔대요. 협력업체들한테 받을 돈도 못 받고 은행 대출은 막혀버리고 재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는데? 30억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30억이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장인어른이 대출받을 때 가족들 명의를 다 쓰셨대요. 장모님, 유진이 오빠, 언니 유진이까지 다 연대보증을 썼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유진이도? 네. 유진이 명의로도 빚이 있어요. 5억 정도요. 재현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 결혼할 때도 몰랐고 지금까지도 유진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에 채권자들이 독촉하니까 그제야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이가 알고 있었다고? 결혼할 때부터? 재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3년 전부터 사업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는데 결국 못 버티고 무너진 거예요. 가족들 명의로 대출받고 연대보증도 세우고. 유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재현이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할 때도 알고 있었던 거야?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게 3년 전이니까 우리 결혼한 게 4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재현이랑 결혼한 것도 그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재현이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했어요. 혹시 저랑 결혼한 게 그것 때문이었나?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재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5살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재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재현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현이네 집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어요. 유진이 명의로 된 대출을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재현이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있다 보니 재현이도 신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이 막혔어요. 유진이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남에 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유진이 부모님은 지방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빠네 가족도 언니네 가족도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유진이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명품 가방 또 샀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거 사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재현아, 그건 너무하잖아. 빚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유진이가 화를 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하냐고. 사실 유진이 월급도 다 유진이가 관리하거든요. 저는 용돈으로 10만 원만 받아요. 10만 원. 재현이가 대기업 과장인데 용돈이 10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재현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번 돈인데. 유진이가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맡긴 건데 제가 뭘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화내고. 재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저한테 돈 좀 빌려달래요. 얼마? 1,000만 원이요. 당장 내야 할 게 있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미 몇 번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또 300만 원. 재현아,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제 적금 깼어요. 회사 대출도 좀 받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아, 그러면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 엄마, 근데 유진이 아빠가 힘드시잖아요. 제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착했어요. 유진이네 가족이 그런 재현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엄마 말 잘 들어. 더 이상 돈 빌려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30억 빚이야. 내가 1,000만 원 준들 뭐가 달라지겠어. 오히려 너만 힘들어질 뿐이야. 하지만 엄마. 재현아.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어? 유진이가 여보, 고마워라고 했어? 재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진이네 집안이 망한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상견례 때 저를 무시하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 정도. 그렇게 말하던 유진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고생 많이 했겠어요 하던 박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저희를 깔봤어요. 이혼녀, 공인중개사, 홀로 아들 키운 여자. 그게 저희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나던 사람들이 빚에 쫓기고 집을 잃고 제 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명품을 사고 명절에도 오지 않고 재현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 비였어요. 차갑고 서글픈 비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재현아, 넌 너무 착해.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유진이네 집안이 망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61살이었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 경력이 쌓이다 보니 이 동네에서는 제법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한 차림새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부동산을 많이 거래해 본 사람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러 중개사를 돌아다니면서
조건을 비교하고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하는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투자할 만한 빌딩을 찾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아, 까다로운 손님이시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자리를 권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위치를 원하시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메모를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역세권 빌딩이었는데 예산은 20억 정도였어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역세권에 그 가격대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빌딩은 다른 중개사들도 다 알고 있는 매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낡았고 일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이 매물을 권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건물 주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착한 분이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급하게 파시려는 거였습니다. 건물 자체는 괜찮았어요. 위치도 좋고 구조도 튼튼했습니다. 세입자 문제만 정리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었죠. 저는 그 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제가 아는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장점과 단점을 다 설명했어요. 위치가 좋다는 것, 건물 구조가 튼튼하다는 것, 하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 세입자 일부가 월세를 밀리고 있다는 것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어요. 다른 중개사들은 이 건물 얘기를 안 하던데요? 아마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 겁니다. 실제로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시라면,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거든요. 3년 안에 주변이 다 바뀔 겁니다. 지금 사두시면 나중에 가치가 오를 거예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건물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어요.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전부요. 지하 누수가 있는 곳도 보여드리고 옥상 방수가 필요한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세입자분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주선했어요. 손님이 건물을 다 둘러보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중개사는 처음 봅니다. 손님이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요. 제가 지금 단점을 다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손님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습니다. 손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이 건물로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계약 진행해 주세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0억짜리 큰 계약이었어요. 중개 수수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손님이 저를 믿어주셨다는 거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요즘 부동산 중개사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김 사장님은 정말 다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손님이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1명, 2명,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큰손들이었어요. 빌딩을 사는 분, 상가를 찾는 분, 토지에 투자하려는 분, 모두 목돈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계약이 더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김 사장님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좋아요. 다른 중개사들은 좋은 말만 하는데 김 사장님은 문제점까지 다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가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큰 계약을 5건이나 성사시켰어요. 61살의 나이에 제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온 겁니다. 사무소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큰언니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일이 정말 잘 돼. 그래, 우리 순애가 드디어 복 받는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언니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일이 잘 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현이는 유진이네 빚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손주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돈만 버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유진이랑 민준이랑 같이 갈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온다고요?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정말? 유진이가 온다고? 네, 유진이가 오래간만에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요?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은 건가, 손주를 데려온다니 얼마나 좋은지. 그 주 내내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재현이 가족이 들어왔어요. 민준이는 벌써 5살이 됐더군요. 훌쩍 컸어요. 저는 민준이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할머니 기억나?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했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는데.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유진이가 맛있게 먹더군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일은 잘 되세요? 응, 요즘 좀 바쁘긴 해. 아, 그러시구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던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큰 계약 같은 거 하세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제 일을 물어보는 걸까요? 가끔 하지. 와, 대단하시다. 어머니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다니. 칭찬 같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이가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민준이를 데리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올 때마다 제 일을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계약 많이 하세요? 어머니 사무소 잘 되죠? 큰 건물 계약도 하시나요? 관심 있는 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재현이를 통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물어보는데 엄마 요즘 일이 많이 잘 되시나 봐요? 응, 그런 편이지. 유진이가 혹시 저희한테 도움 좀 주실 수 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 그래서 온 거구나. 돈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사람이, 손주도 안 데려오던 사람이 제 일이 잘 되니까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며느리한테는 돈줄, 아들한테는 짐, 손주한테는 낯선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현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4년 동안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요. 왜 부르는 걸까요?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그들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주말 오후 재현이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화려했어요. 비싼 가구들, 큰 텔레비전, 벽에 걸린 그림까지 모두 유진이 취향대로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명품 쿠션, 수입 소파, 심지어 현관 신발장까지 외제 브랜드더군요. 유진이가 웃으며 맞아줬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까지 명품이더군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장난감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아이를 불러서 억지로 인사를 시키니 민준이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도망가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주인데 낯을 가리다니. 잠시 후 재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유진이가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배달 중식이었어요. 유진이는 젓가락질도 서툴렀습니다. 결혼 4년 차인데 집에서 요리를 안 하나 봅니다. 식사 중에 유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제 사업이 정말 잘 된다면서 재현이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부럽다고 대단하다고 칭찬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서론이고 본론은 따로 있다는 걸. 유진이가 재현이를 쳐다보니까 재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빚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매달 이자 내는 것도 벅차다고, 그래서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게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 돈 갚으면 끝이야? 재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빚이 계속 있어서 이번만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답은 뻔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너희 아버지 사업이 언제부터 안 좋았어? 유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3년 전쯤이라고 대답하더군요. 3년 전? 그럼 너희 결혼하기 1년 전이네? 그때 이미 빚이 있었어? 유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가 저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0억 빚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고 몇 년에 걸쳐서 쌓인 거라고 했어요. 3년 전부터 사업이 안 좋았으면 결혼할 때 이미 위험했다는 거라고. 재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었지? 아버지 사업이 위험하다는 거.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재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안정적인 남편 필요해서 접근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변명했지만 재현이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본 아들 중 가장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재현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물었어요. 돈을 빌리면 언제쯤 갚을 수 있냐고. 유진이는 잘 모르겠다고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나도 평생 힘들게 살았어.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마워했어? 명절에 제대로 온 적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온 거잖아. 4년 동안 나를 무시하다가 돈 필요하니까 갑자기 어머니 하는 거잖아.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대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현아, 유진아,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재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을 줘도 5천만 원을 줘도 30억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계속 의지하게 될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진이 아버지가 가족 명의로 대출받고 연대보증 세운 것도 잘못됐다고, 그 빚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파산밖에 없다고. 그럼 파산해. 그게 너희한테 맞는 길일 수도 있어.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먼저 가겠다고 재현이는 유진이랑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이혼할 건지 같이 해결할 건지는 재현이가 결정해야 한다고. 재현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유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1살 김순애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당당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재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도와줘봤자 끝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61살이 됐는데 정작 김순애를 위해 산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큰언니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집이 너무 넓어서 힘들어.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사실이었어요. 40평 아파트에 혼자 살려니 청소하기도 힘들고 밤이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언니, 나 생각이 있는데. 언니랑 순자랑 같이 살면 어떨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우리 셋이? 응. 큰 집 하나 얻어서 마당 있고 방도 넓고 우리 세 자매가 같이 사는 거야.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언니, 저, 동생 순자. 우리 셋이서 한옥 같은 큰 집에서 사는 거요. 마당에 꽃도 심고 마루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각자 시집가고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언니는 63살,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었어요. 동생 순자는 57살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혼했고요. 우리 셋 다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 자매가 모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같이 살자는 거야? 우리 셋이? 응. 나 요즘 돈 좀 벌었거든. 큰 집 하나 살 수 있어. 순이 언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재현이는 뭐래? 내가 집 팔고 이사 간다는데. 아직 말 안 했어. 근데 언니,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언니들이 저를 봤습니다. 61살 동생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어디쯤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찾았어요. 3개월 동안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집을 봤어요.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집이었어요. 20년 된 단독주택인데 마당이 넓고 방이 4개나 됐습니다. 뒷뜰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요. 집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세 자매가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여기 딱인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 살고 싶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집값과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6억이었는데 제가 4억을 냈고 언니들이 각각 1억씩 보탰어요. 우리 세 자매의 집이 생긴 겁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재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를 간다고요? 재현아, 엄마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살려고. 양평에 집 샀어. 갑자기요? 엄마,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재현아, 이건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결정할 일이지.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떡해요? 팔아. 그 돈은 내가 가져. 유진이 빚 갚는 데 보태든지 새로 시작하는 데 쓰든지. 엄마. 재현아, 엄마는 평생 너 키우느라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이해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재현아. 엄마는 괜찮아. 이사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 차가 왔어요. 30년을 산 집이라 짐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떠올랐어요. 재현이 어렸을 때 사진, 학교 다닐 때 상장, 대학 졸업장. 재현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유진이는 안 왔습니다. 재현이가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짐을 날랐어요.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나서 재현이가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제가 컸네요. 그래. 내가 여기서 자라서 어른이 됐지. 재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죠? 아니야. 아니에요. 유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재현이를 안았습니다. 35살 아들이었지만 제 품에서는 여전히 아기 같았어요. 재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진이랑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이혼하든지 계속 살든지.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이제 행복할 거야. 양평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니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순이 언니는 마당에 꽃을 심고 있었고 순자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제 방을 꾸몄어요. 창문으로는 뒷산이 보였고 개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세 자매가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았어요.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진짜 이렇게 사는 거야? 꿈 같아. 순이 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자매,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살자.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달빛이 막걸리 잔에 비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현이가 가끔 찾아왔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안 왔지만 재현이 혼자 왔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민준이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개울에서 물장난도 치고 텃밭에서 상추도 뜯어먹고 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여기 좋아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유진이랑 별거 중이에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니? 네.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저를 이용하고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했어. 내가 행복해야 해.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들과 함께 텃밭을 돌봐요. 고추, 상추, 토마토를 키웁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수다를 떨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로 출근합니다. 중개사 일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악착같이는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가끔 민준이가 놀러 옵니다. 할머니네 집이 좋다고 자주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제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몰랐어. 저도 그렇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개울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납니다. 저는 61살 김순애입니다. 더 이상 재현이 엄마도 며느리를 모시는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김순애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애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순애 씨는 이제 행복하다는 겁니다. 60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분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인생은 짧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